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8월 종로 모의고사 해설을 맡은 국어과 강사 김주욱입니다. 네, 지난 2달 동안의 모의고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관계로 이번 모의고사를 치른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학생들 여러분께서도 찬찬히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주어져 있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다시 점검하셔야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9월 모의고사에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해설 강의는 전반적으로 시험이 상대적으로 평이했던 관계로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만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봤을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알아놓아야 할 만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10번까지 화법과 작문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난도는 낮은 편이었고요. 학생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찬찬히 깔아앉힌 상태에서 하나하나 정보들을 확인해 가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하나씩 이렇게 점검해서 갔다면 결코 어려움을 느낄 만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봅니다. 문법의 경우에도 그다지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선생님이 봤을 때 13, 14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최근의 문법은 이렇게 두 문제를 제시문을 제시한 다음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떤 문법 요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그 속에서도 지엽적인 부분들을 묻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13, 14번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단어와 단어 중에서도 품사 그 중에서도 대명사를 이렇게 인칭 대명사로 나누어서 세분화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애초에 여러분들이 제시문에 나타나고 있는 지식을 다 알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지식에 대한 조금 자신감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문제를 풀고 싶었다고 한다면 제시문을 직접 읽어봤어야 되겠죠. 애초에 인칭 대명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1, 2, 3인칭의 각각의 측면으로 이 인칭 대명사를 분류하고 있는 제시문의 내용을 확인했어야 됩니다. 즉 1인칭 대명사 그리고 2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제 읽다가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3인칭 대명사에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미지칭과 그 다음 부정칭, 그 다음 제기대명사 3개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식 체크 한번 해봅시다. 미지칭은 무슨 말입니까? 미자는 어떤 미자죠? 아닐 미자, 아직은 아니다. 지는 뭡니까? 알지, 즉 아직까지는 모른다. 그 말은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알고 싶다는 걸 요구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런 거겠죠?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 칩시다. 내 빵 누가 먹었어? 라고 했다 칩시다. 그렇다면 거기 나오고 있는 누가에 들어있는 누구는 무슨 의미입니까? 반드시 내 빵을 먹은 그 사람을 색출하고 싶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즉 이름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은 모르는 상태이니 알고 싶다를 의미하는 미지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누가 먹었냐?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대답을 안 했다 칩시다.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누구든 잡히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고 있는 누구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아무든지 상관이 없다. 즉 그 말은 바로 부정칭에 나오고 있는 저기 부자가 뭐죠? 아닐 부자에 되죠. 아닐 불자라고 해야 됩니다만 이 경우에는 부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정할 정자. 특정인을 정해놓고 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기억의 제기대명사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제기, 이것이 뭐죠? 다시 제자에 되돌아갈 귀자입니다. 즉 그 말은 이런 거죠. 옛날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여보, 아버님 집에 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뭐 이 말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 자신께서 싫다고 하시니 방법이 없지 않겠어?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당신이라는 말은 2인칭으로서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대화의 문맥을 본다면 아버님 스스로께서 싫다고 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기억에서 말하고 있는 제기칭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당연히 문제의 구조상 A는 중세국어와 관련해서 단독 문제를 출제할 의도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문법 지식을 체크하고 있는 첫 단락에서 13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13번 문제 볼게요. 자, 기억 제기칭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1인칭, 2인칭, 3인칭 그걸로도 풀 수 있을 것이지만 사실은 제기칭 그 자체의 뜻을 놓고 본다면 문장이나 맥락 속에 지칭하고자 하는 대상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보세요. 이 일은 저희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칭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1인칭을 복수로 만든 다음 그것을 상대적으로 낮춤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걸로도 풀 수 있습니다만 저희를 알 수 있는 어떤 힌트가 여기엔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본다면 1, 2, 3, 4번까지 그대로 다 날아갈 수가 있고 5번 선지를 봤을 때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식들을 매우 아끼셨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를 놓고 본다면 이 문장 자체에서 당신이 무엇을 지칭하는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죠. 그건 바로 뭡니까? 주어로 들어가 있는 아버지가 바로 당신과 일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것이 제기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문법 지식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학생 여러분들이 이 주어져 있는 제시문에서도 최대한의 힌트를 얻어내야 됩니다. 아무래도 실전에서는 11월에 치를 수능에서는 문법 지식만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최선의 상황이 될 테니까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문법 지식 확실하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 다시 한번 강조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A를 참고하여 보기에 중세 국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었겠습니다만 A를 제대로 읽었다면 결코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미 첫 단락에서 1, 2, 3인칭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괄적인 설명이 마무리가 되었다면 중세의 그것이 어떻게 높임말과 낮춤말의 경우에 그것이 다시 어떻게 단수와 복수의 경우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발현이 되었던가에 대한 정보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염두에 두시고 선지에 나와 있는 A부터 E까지의 내용을 대응시켜서 각각의 1번부터 5번까지를 판단을 하게 된다면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우선 하나씩 하기에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니까요. 답이 4번이거든요. 적절한 걸 고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번 선지 봅니다. D의 자갓에서 자갸는 제기대명사 중 높임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현대국어의 경상방언에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선지를 읽을 때 선지에 나와 있는 어떤 핵심 단어가 제시문에서 언급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4번 선지에서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자갸라고 하는 제기대명사의 의미를 우선 A에 어디에 나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무엇보다 현대국어의 경상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A의 특정 부분에 언급되고 있음을 머릿속에서 기억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A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되겠죠. A의 마지막 문장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현대국어에서는 경상방언에 자괴로 흔적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요? 바로 위에 줄에 나와 있는 중세국어의 제기대명사 자기야. 요것이 바로 지금 4번 선지의 핵심 증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난도가 높다기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실수를 유발하기 위한 유형이 1번부터 15번까지의 화작문 부분에서 나오고 있음을 유념하시고 기본적으로 찬찬히 차분하게 그리고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읽어내는 습관을 반드시 갖추시길 바랍니다.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끌 수 있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형이 되니 평상시에 문법 지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과 관련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남아있는 부분이 나머지 독서와 문학 파트가 되겠죠? 그런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려웠던 부분이 없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자신감을 갖고 풀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또는 까다롭게 느꼈을 만한 문제 중심으로 해서 해설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독서 지문 중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과학 지문에 대해서는 이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번부터 20번까지의 첫 번째 독서 지문에서 선생님은 17번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이글 자체는 사회 영역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시민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즉 자연권과 관련한 어떤 추상적인 권리의 개념이 어떻게 시민국가의 형성에 개입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현대 산업사회로 시민국가가 변모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파생되었는지, 그래서 오늘날의 국가는 어떠한 문제 해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인문 영역이나 바로 이런 사회 영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경향을 놓고 봤을 때 정보량을 가지고 싸우려고 들진 않아요. 정보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를 얼마나 깊이 이해했느냐를 묻는 경우가 최근의 경향에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능세계 같은 것들을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애초에 이해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겁니다. 언제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 앞이나 뒤에 또는 어떤 부분에 숨겨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개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예시를 들어서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상술 또는 상세화의 방법으로도 구체화가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개념을 덧붙여서 이제 추가의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돕는 부연도 가능할 것이고, 맞죠? 아니면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즉, 다시 말해, 뭐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말바꾸기, 환원의 방식 같은 걸로도 충분히 구체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엇을 이해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이 확인돼야 될 것이고, 그 이해되어야 될 대상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구체적인 서술을 항상 찾아서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를 실감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정보의 양과 관련 없는 정보의 깊이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말입니다. 애초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셔요. 자, 그렇게 따진다면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네요. 기억은 뭡니까? 국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니은은 뭡니까? 국가에 의한 자유입니다. 애초에 추상적 개념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면 기억부터 이해를 합시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 자체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했다면 선생님은 박수 쳐드릴게요. 만약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제대로 이해를 이 용어 자체에서 못했다면 앞부분에서 찾아야 됩니다. 개인의 자연권이 어떻게 인정받으며 시민국가가 성립했는가에 대한 얘기, 국가로부터 개인이 어떻게 억압으로부터 탈출했는가에 대한 얘기,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가 성립되고 그런 국가가 시민국가이다라는 내용을 염두에 뒀다면 반드시 이 A의 의미를 이해했을 거라 믿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국가에 의한 자유입니다. 이건 자유를 국가에 의해서 부여받았다, 뭐 이런 말로 이해했다면 애초에 이런 쪽에 감수성이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감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화된 서술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제시문 봅니다. 니은에서 두 줄 내려가면 즉, 보이십니까? 아까 선생님이 4가지 구체화의 방법 중에 환원이 나왔죠? 그러면 즉 다음을 통해서 이 니은과 관련한 서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의 기능이 실패하여 자유보장에 대한 실질적인 법 원리로서 자유권이 작동하지 않는 시민사회의 국가가,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수식하고 있는 부분은 의미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수식받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시민사회의 국가가, 자, 그 다음 또 역시 일종의 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양한 급부를 통해 이 부분 빼고 뒷부분 봅시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 조건을 보충하는 거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읽은 부분, 시민사회의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 조건을 보충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국가에 의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산업국가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오늘날의 국가관이겠죠. 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다면, 그런 부분을 이해했다면 이 문제는 결코 어려운 글이 아닐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기억은 1번 봅니다.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규제 강화라고 했습니다. 국가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규제는 강화가 아니라 약화여야 됩니다. 애초에 나라가 써야 되겠죠. 자, 2번 봅니다. 기억은 사회에 대한 국가의 침해로부터의 안전을, 그렇죠. 국가로부터 안전을 얻어낸다. 이게 바로 기억의 의미가 될 거고요. 니은은 사회의 실패에서 비롯된 개인의 실질적 자유회복을 목표로 한다. 자, 국가에 의해서 무엇 한다고 했습니까? 자유를 얻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던 것이죠? 시민사회가, 시민국가가 실패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오히려
마치 모순적이게도 시민국가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회복시킨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즉 뒤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안으로는 2번을 선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당연히 하셨겠죠? 자, 3번 선지 볼게요. 기억은 시장의 기능이 실패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유권의 회복을 찬찬히 뜻을 음미해 보십시오.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분명히 제시문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장의 기능이 실패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유권의 회복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글에서 시장의 기능이 실패했다,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느 부분에 언급되고 있습니까? 결국 오늘날의 산업국가가 시민국가가 산업국가로 변모했다고 했죠. 갖게 된 폐해가 바로 뭐예요? 지금 언급한 시장의 기능이 실패하지 않는 또는 실패한 이런 개념과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기억의 성립과 관련했을 때는 전혀 무관한 부분으로서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을 낳기 위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땐 괜히 불안한 마음에 이거 맞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서 틀리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애매하다, 맞는 것 같다 라는 부분이 나왔다고 한다면 맞는 증거를 발견이 될 때에만 선택하시고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엄한 답을 고르는 룰을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3번만 여러분들이 함정에서 벗어났다면 나머지 선지들은 다 상대적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함정 수준도 아니죠. 그러리라 봅니다. 자, 기본적으로 문제의 해답만을 선생님은 강조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추상적인 글에서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언제나 구체적인 서술을 같이 연계해서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만약 상대적으로 넓은 부분에 그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뜻이 나왔다고 한다면 바로 기억과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종합해서 대응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 얘기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긍정형 문제 있죠? 적절한 걸 고르라는 문제.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방해받는 상황은 절대 받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8번. 18번 같은 경우에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요소가 상당히 많았고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었습니다만 발문 형태를 보십시오. 단순한 문제입니다. 발문 봅니다. A와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A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차피 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확실하게 알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A는 무엇이었죠? 시민국가가 산업국가로 변모하면서 생긴 폐해를 얘기를 했었죠. 오히려 개인의 기본권이 억압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 그게 A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의 내용을 생각해야 되겠죠. 보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권리가 국가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타당한 경우죠. 그렇다면 A와 보기의 논리적 관계를 생각해서 무엇을 묻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말하면 이 두 개를 연계해서 적합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겠죠. A가 담고 있는 문제 때문에 보기에 주어져 있는 상황이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대두되었다. 또는 보기의 상황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 당위성의 문제나 또는 배경의 문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든 선지들이 다 그 구조에 따라 짜여졌기 때문에 이질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쉽게 도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번 봅시다. 자, 소유권의 독점적 지배 구조로 인한 폐해. 이 부분 본다면 뭡니까? A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 상황입니다. 그 다음 재산권의 사회 구속성에 대한 인정. 자, 이건 바로 뭡니까? 보기에 서술된 내용입니다. 즉 A와 보기를 같이 이용하라고 했다면 A의 어떤 내용과 보기의 어떤 내용이 논리적으로 서로 합치되는지를 확인했어야 되겠죠. A 때문에 보기가 나타났다. 이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2번 선지 봅니다. 시민사회의 자유와 평등이 형식적이고 공허한 구호가 될 수 있다. 자, 자유와 평등이 형식적이고 공허한 구호가 될 수 있다가 바로 A에 해당하는 문제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것이 뭐라고 했죠?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라는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선지가 이 구조로 짜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선지 봅니다. 국가가 자신들의 재산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시민계급의 요구가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의 행사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민국가가 갖게 된 또는 시민국가가 오늘날 발생시키고 있는 폐회, 즉 A와 관련한 정보가 3번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까? A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전혀 없죠. 당연히 말 같지도 않은 얘기려니 라면서 18번 답안을 3번으로 딱 선택하고 바로 넘어갔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보기가 제시되는 외적 중고가 제시되는 이런 문제는 학생들의 체감 난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럴수록 애초에 이 보기가 들어가고 있는 문제를 유형화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훈련을 하신다면 자신감을 갖고 풀 수도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힘들어하는 시간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19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인간다운 생존 보장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기에 나와 있는 상황은 뭘까요? 1919년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핵심 개념어가 되죠?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애초에 발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내용을 읽어보세요. 국가가 무엇한대요? 국가가 무엇한대요? 급부를 한다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급부가 바로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도움 아니면 복지제도 그런 쪽을 얘기를 하면 되겠죠. 즉 개인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이전의 개념을 1919년 사회적 기본권에서는 무엇의 영역으로? 국가의 영역으로 무엇했다는 얘기입니까? 확장시켰다. 또는 국가를 개인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해했다면 너무너무 단순한 문제예요. 자, 몇 번 볼까요? 4번 봅니다. 국민에 의한, 보십니까? 4번 선지 보여드릴게요. 국민에 의한 국가의 급부를 의무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보기의 내용이 맞습니다. 자, 국가와 사회의 영역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합시다. 이원론의 반대가 뭡니까? 이원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원론과 이원론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의 차원으로 통합한다가 이원론입니다. 서로 다른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선을 긋는다가 이원론입니다. 지금 한번 보기에 사회적 기본권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영역에 국가의 급부를 끌어들였습니다. 구분인가요, 이게? 말 같지도 않지 않습니까? 보자마자 다 바로 이게 뭡니까? 답이라는 걸 바로 눈치를 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봅시다.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자유권과는 구별된다. 그렇죠.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국가로부터 독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국가가 직접 개입한 거잖아요. 당연히 1번 선지는 적절한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씩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만 이해했다면 결코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 상황을 봤다면 됐죠? 또는 여기서는 구체적 개념어를 보기에서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언제나 구체적인 그 부분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물을 거라는 것을 의심해 보시고, 어차피 이런 영역에서는 말이죠. 그것을 언제나 추상과 구체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본다면 이런 문제는 결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거라 생각을 해요. 자신감을 갖고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용을 본다면 뭡니까? 국가가 개인을 도와줬다. 구체적 상황이죠. 그러면 이걸 추상화시키면 뭐겠습니까?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끼어들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고 있는 4번 선지가 쉽게 도출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할 얘기는 되게 많습니다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자기의 학습 방법에 조금 어떤 수정이나 교정 그런 것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부분은 현대소설 한 편과 현대희곡 한 편이 나왔네요. 이동화의 장난감 도시. 뭐 별로 어렵진 않죠. 그 다음 김우진의 산돼지. 자, 이동화의 장난감 도시는 올해 수특에서 연계가 되고 있고요. 작가 연계입니다. 그 다음 김우진의 산돼지는 아예 작품까지 그대로 연계가 되고 있는 거네요. 한번 찬찬히 서사 구조를 봤을 때 그 인물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의 원인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런 서사 문학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직접 읽을 수 있는, 직접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자랄 거라고 믿어요. 자, 오늘 주어져 있는 문제는 선생님이 볼만한 문제가 사실 없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과학 지문이네요. 27번부터 32번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과학 지문은 이런 거예요. 이해의 깊이를 묻는 인문이나 사회영역학은 좀 이질적입니다. 과학 지문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읽어내는데 필요한 방법론은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객관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원리를 얘기를 하는 글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즉, 언제나 과학 지문은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화두로 던져주고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과학 지문 글이 있었습니까? 뭐 평가원 지문 중에서도 뭐 슈퍼문 같은 경우를 놓고 본다면 반드시 처음에는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뭘 이해해야 됩니까? 타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리 부분에선. 아니면 전향력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많이 어려워했던 부분. 그 부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였습니까? 지구가 자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겉보기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원리에 해당하는 파트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언제나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실제 문제도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으니까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선생님이 오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했을 만한 부분이 29번과 30번 문제가 우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29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기에는 표가 나왔죠. 그렇다면 이건 표 해석 능력을 우선 전제하고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애초에 보기에 보면 티티우스 보대 법칙의 추정치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으니 글의 어느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숫자만 나오면 막 이렇게 멀미를 느끼는 학생이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또는 평가원에서 국어시험을 칠 때 숫자를 던져줄 때는 계산하라는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숫자에 대응하는 텍스트가 글의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접근하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티티우스 보대 법칙의 추정치 보이시죠? 그 밑에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실제 거리라는 말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현상이라는 말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 여기에 태양이라는 걸 가상으로 그려볼게요. 이게 태양이라 칩시다. 그렇다면 어떤 행성인지 아니면 이 글에서 얘기하는 어떤 소행성이든 해성이든 상관없이 지금 0.39의 그 AU에 해당하는 부분에 어떤 행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있을 것이고 여기도 있을 것이고 여기도 있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결국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어떤 대상에 대응하는 것인지를 글 속에서 찾기만 하는 거 되면 아니었겠습니까? 맞죠? 그 부분이 바로 티티우스 보대 법칙이 지금 여기에 개입하고 있는 원리의 부분이 되며 여러분들은 어느 단락에서 그 힌트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야 됐겠습니까? 세 번째 단락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단락에 나타나고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확인해서 지금 기역부터 미음까지가 뭐라고 도대체 나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우선 기역 확인합시다.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AU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1이죠. 글 속에서 1AU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뭐라고 나왔니?
주석 부분에 보면 나왔죠?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해당하며 맨 마지막 주석 보고 있습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평균 거리라고 했습니다. 기억 밑에다가 그냥 지구라고 써야 돼요. 문제를 풀 때 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시력만으로 우리의 두뇌를 완전히 활성화시킬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건 바로 시각과 청각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걸 기억을 보면서 기억은 지구야 라고 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죠. 하지만 시력과 즉 시각과 청각만으로 뇌를 활성화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죠. 뭐도 필요합니까? 촉각적 자극도 필요합니다. 그게 뇌가 활성화된다는 말이고 조금 유치한 말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애초에 문제에다가 적을 수 있는 부분은 적어가면서 자기가 이해했음을 표시해 두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니은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떤 힌트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힌트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힌트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3AU에 해당하는 게 대부분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세 번째 단락에 봅시다. 밑에서 세워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이 발견된 이후에 n이 3인 경우 나왔죠? 바로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소행성대의 중심이 존재한다는 얘기 나왔죠? 그러면 니은에다가 적어야 되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이 3에서 힌트를 얻어서 소행성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소행성은 주로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화성과 맞죠? 수금, 지, 화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 화성 다음에는 뭐가 있겠죠? 디귿의 목성이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맞죠? 소행성이라는 게 발견되면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 여기에는 화성이 사실 있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찾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리을과 미음이에요. 리을은 6번이죠. 6번과 관련한 건 뭐였습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세 번째 단락 봅니다. 밑에서 몇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보면 천왕성까지의 거리가 티티우스 보대의 법칙에서 n이 6인 경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건 천왕성이에요. 마지막은 뭐라고? 그냥 당연히 해왕성이라고 니들이 찾을 수 있겠죠? 자,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기억부터 미음까지 서술되어 있는 부분을 지구, 소행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이라고 환원하시고 말을 바꾸시고 선지에 대입해서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볼게요. 기억은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거리가 AU이므로 지구가 위치한다. 1번 날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겠죠. 니은은 아까 3번 뭐라고 했습니까? 소행성대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얘기가 되었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디귿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화성이 위치하고 있다고 했네요. 선생님이 아까 화성을 어디다 적었죠? 소행성이 여기였고 화성과 목성 사이라고 얘기했죠? 화성은 2번에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즉,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보시게 되면 보세요. 숫자가 엄청 많지만 궁극적으로 보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것이 무엇이냐만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기억의 힌트가 되는 부분은 뭐겠냐? 실제 거리가 1AU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아까 선생님이 이거에다 연결했네요. 아니죠? AU 요거만 연결하면 그냥 끝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귀납적으로 태양계의 행성들이 대응했다고 했으니 여기가 지구면 수금지와 목토 천해 뭐 이렇게 가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럼 수금지 화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은 뭐라고 했어요? 소행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이런 방식으로 넣었을 때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세 번째 단락에서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고 있는 이 서술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왔는가를 확인해서 선지에 대응시키면 그냥 풀리는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방금 문제에서는 사실 실제 거리 부분이 하나의 현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원리로 제시되고 있는 티티우스 보대 법칙이 세 번째 단락에 있었음을 확인했다 치고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은 기역부터 미음까지의 그 개념들을 대응시키고 그런 다음 선지를 판단하면 끝입니다. 마찬가지로 30번 문제도 현상과 원리의 문제로 풀어볼까요? 자, 봅시다. 자, 지금 이거 보니까는 막 머리 아프기 시작하죠. 선생님 처음에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표를 잘 보세요. 지금 가로축은 공전 주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목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었습니까? AU로 나타낸 평균거리라고 한다면 1에 지구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로축으로 소행성의 수가 나왔다고 했는데 아까 소행성이 이렇게 뭉쳐있는 곳은 어디라고 했어요? 목성, 바로 그 앞에 있는 화성과의 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였겠죠? 뭐였겠죠? 화성 적어야지. 화성 어떻게 적을래요? 자, 아까 문제 이용합니다. 화성이 여기였죠? 1.5이죠? 1.52. 그럼 다시 이 표로 가서 1.5이면 여기까지가 A의 평균거리니까 요쯤 되겠네요. 여기쯤, 여기라고 하자. 대신 공전주기는 2년 조금 넘겠네요. 여기 화성이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목성이었고 끝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러다면 이제 한번 보세요. 지구, 화성, 목성 그렇게 배열된 태양계의 행성계에서 지금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뭉쳐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가나다라만은 그 뭉쳐있는 부분에서도 특별히 어떻게 되고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되고 있는 부분이죠? 소행성의 수가 압도적으로 적은 부분이죠. 현상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설명하는 뭘 찾을까? 단락을 찾는 겁니다. 맞죠? 소행성이 여기에 이렇게 있대. 소행성의 위치와 관련한 정보가 어느 부분에서 원리로 제시되어 있는가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있죠? 두 번째 단락에서 소행성의 분류를 이야기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화성에서 가까운 부분에는 뭐가 있고 SMC 세 가지 유형 중에 말이지. 그 다음에 화성으로 멀어져서 목성으로 가면 갈수록 SMC 중에 뭐가 많고 뭐 이런 말 나왔던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가나다라만은 특별히 소행성이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소행성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죠. 압도적으로 적게 배열되어 있는 뭉쳐져 있는 구간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할까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네 번째 단락에 나왔네요. 커크우드 틈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요? 소행성 수가 현저히 적다. 그것은 바로 뭐다? 공전주기의 B가 1대4, 1대3, 2대5, 3대7, 1대2 됐습니까? 당연히 공전주기가 나왔으니 그 계산하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원리로 나와 있는 게 뭡니까? 궤도공전이죠. 궤도 공명이죠. 그렇죠. 그 단락을 읽었다면 당연히 해결이 됐을 문제였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씩 가봅시다. 가 근처에 있는 자 선지 봅니다. 가 근처에 있는 가는 뭐였어요? 첫 번째 소행성이 적은 구간이네요. 감람성을 나타내는 띠를 적외선 스펙트럼에서 나타낸다. 그러면 가는 화성 근방입니다. 화성 근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행성은 뭐였어요? 여기네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S형 소행성 나왔죠? 뭐라고 나왔죠? 감람석이라고 얘기가 되었네요. 그 다음 뭐가 나왔습니까? 화성 근방의 소행성들은 거의 전부가 S형에 속한다. 뭐가 어렵습니까? 어차피 어느 부분에서 원리가 제시됐는지가 보였기 때문에 하나씩 대응시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전주기와 목성의 공전주기 B 따지고 있는 거는 자 봅니다. 소행성의 공전주기 나에서는 몇이에요? 이거 어디 갔노? 한번 보자. 뭐고? 여기 4죠 4. 목성은 10이죠. 4대 12 약분합니다. 뭡니까? 1대 3 선지 확인합니다. 맞죠? 날립니다. 3번 선지 다와 라사 각각의 소행성에서는 그 사이에 있는 소행성의 수보다 눈에 띄게 적다. 눈에 띄네요. 보세요. 수가 확 떨어졌잖아. 이건 당연히 날려야지. 4번 봅니다. 라와 마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의 외곽 경계에 해당하며 반사도가 10%인 소행성이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라와 마는 상대적으로 가장 목성에 가까운, 맞죠? 소행성들이에요. 과연 걔네들이 반사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정보에서 10%인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10%는 두 번째 분류로 나오고 있는 M형 소행성이에요. 그런데 M형 소행성과 관련한 정보에 화성과 관련한 거리를 얘기를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발견할 수 없고요. 오히려 C형 소행성에 대한 정보를 보면 화성에서 멀어질수록 어두운 소행성의 수가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건 C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C형의 반사도는 얼마예요? 2에서 5%라고 했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2에서 5라고 했잖아요. 답 4번이네. 보세요. 과학은 기본적으로 이해의 깊이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러면 이과학생들이나 아니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맥락에선 인문 영역이나 사회 영역은 정보량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중심이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과학은 상대적으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게 방금 선생님의 뜻입니다. 그걸 잘 염두에 두세요. 그렇다면 애초에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문제화시킨 이런 문제에서는 어느 부분을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설정하고 있는가를 보고 거기서 나와 있는 정보 중 어느 것이 선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명확한 판단만 있으면 그 이유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작년 31번 같은 문제는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훈련법으로 과학에 대한 접근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과학과 관련한 지문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문학과 관련한 문제 몇 문제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 이제 34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 조지훈 시인의 풀립 단장입니다. 감상의 적절성을 묻고 있는 34번 문제의 보기를 봅니다. 국화옆에서와 풀립 단장은 자연물에 대한 친밀감, 시에 나타난 정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정서적 합일. 자, 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건 시련 속에서도 생명의 아름다움과 현존성을 찾으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에 제시되어 있는 국화옆에서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의인화하고 사건을 과장하고 생명은 우주적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냥 대상 의인화부터 여기까지라고 얘기를 할게요. 반면 풀립 단장은 뭐라고 했죠? 유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대조적으로 드러내는 생명의 유한성을 부각하면서 역설적으로 생명의 가치를 드러낸다? 좋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문학은 개연성, 보편성을 담고 있죠. 그건 그만큼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파생을 시키죠. 학생들은 이런 면을 어려워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기의 존재를 최대한 활용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삼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시어를 하나씩 대응해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게 보이게 됩니다. 자, 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가에서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던 것과 나에서 나의 몸가짐 또한 흔들린 것은 대상에 대한 정서적 합의를 드러낸다. 자, 분명히 대상에 대한 정서적 합의는 첫 번째 시와 두 번째 시의 공통점으로 앞에 보기에 나와 있었죠. 그러면 대상이 뭡니까? 가에서는 국화라는 꽃이죠. 나에서는 무엇입니까? 풀잎이었지 않습니까? 즉, 꽃이 피기 위해서 나조차도 잠이 오지 않았다. 이건 우주적 사건으로서의 개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람에 풀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나의 몸가짐도 흔들린다는 것은 풀처럼 나도 따라 흔들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알겠습니까? 당연히 1번은 보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적절한 해석이 되겠죠. 자, 2번 선지. 가에서 소쩍새와 천둥은 개화가 우주적 사건이라는 점 당연한 얘기입니다. 꽃이 피면 그냥 꽃이 피는 건데 소쩍새는 봄부터 울었어요. 가을의 개화를 위해서 말이지. 됐습니까? 천둥은 여름에 그렇게 먹구름 속에서 으르렁댔어요. 가을의 개화를 위해서 말이지. 그것은 꽃, 새, 천둥. 이것은 전부 다 무엇에 포함되어 있죠? 전 우주에 포함되어 있죠. 우주가 다 감응하는 겁니다. 뭐 그렇대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바위는 생명체가 유한한 점을 부각한다. 자, 바위에 대한 서술을 봅니다. 어떤 학생들을 보면서 바위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잖아. 왜 그럽니까?
바위가 유한한 존재다.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잘 보세요. 부각한데 있죠. 부각. 이걸로 학생들이 틀렸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문학에서 많이 틀리는 학생들 중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데 그러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겨요. 부각한다는 얘기는 바위는 어때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었죠. 여기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니? 오랜 세월을 풍설에 깎여온 바위가 있다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풍설에 깎여왔다라는 점에서도 분명히 유한하다 뭐 이런 점을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만 바위는 오랜 세월 동안 여기에 존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위 자체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위 옆에서 바람에 젖혀 흔들리고 있는 이 풀잎이 바로 뭡니까? 생명체 아닙니까? 나 또한 생명체고요. 결국 그 말은 뭔데? 둘 다 유한한 존재로서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죠. 풀보다 내가 물론 오래 더 살 겁니다만 바위는 어떻나요? 내가 죽고 내 자식이 다시 자라가지고 풀 보면서 나랑 니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죽어도 바위는 여전히 존재하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일종의 생명체에 비해 얘는 무한한 특성을 담고 있다는 것으로서 부각하는군이라는 말이 성립한다는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셋말 이해되십니까? 이 함정만 빠져나갔으면 4번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4번 선지 봅니다. 나의 무서리와 한 줄기, 나의 나타난 한 줄기 바람은 모두 생명체의 현존성을 말도 어렵다. 다 필요 없고 실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또는 뭐 학원에서 수업할 때 시청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많이 배웠을 거 아닙니까? 맞죠?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무서리 세모 쳤겠죠. 바람 세모 쳤다고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려면 관련 서술을 찾아야 되죠. 무서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지? 노란 마지막 연보입니다.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절이 내렸어요. 즉 무서리가 내림으로써 꽃잎이 필 수 있었던 거죠. 아니면 꽃잎이 피기 위한 마지막 조짐으로써 무서리가 있었던 거죠. 그것에 대응하는 걸로 나조차도 잠이 오지 않았죠. 세모 애매합니다. 무서리가 폈다면 무서리가 세모였다면 내까지 막 흥분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무서리가 세모였다면 꽃이 죽어야죠. 왜 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람 나왔네요. 한 줄기 바람 뭐랬니? 조차리 씨 끼운다고 했어요. 씨 끼우다. 시적 허용이겠죠? 무슨 의미입니까? 바람은 풀잎을 씻어주는 존재입니다. 이걸 세모 칠래요? 미쳤습니까? 절대 말이 안 되는 선지입니다. 됐죠? 34번 확신을 갖고 풀길 바랍니다. 방금 어떤 방법 썼죠? 어떤 시어에 대한 시적 화자의 판단, 태도를 봤을 때 근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죠? 어떤 시어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화자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판단하려면 우선 서술을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식하고 있는 이미지 봅니다. 잘 기억하세요. 세 번째, 서로 대등하게 사용되고 있는, 즉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대응의 시어를 찾거나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대비, 대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시어를 찾아서 긍정, 부정을 판단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시어의 대비를 통해 또는 시어의 대응을 통해서 시적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해설이 붙어있는 다양한 시들이 다 이런 방법으로 연습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고전소설 작자 미상의 이대봉전. 뭐 세 문제 틀릴 게 없었네요. 자, 넘어가고 마지막 독서에 대한 얘기, 그 중에서도 인문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학자를 다루는 글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학자를 다루는 글은 언제나 그 학자의 학설을 정리해야 되는데 학설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전제, 주장, 근거의 방식으로 그 학설의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 강조하자면 학자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전제입니다. 전제입니다. 전제에서 그 학자의 학설이 다 타당성을 얻어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유어를 보게 되면 학자를 다루고 있는 인문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나요? 비판적 사고 문제 나왔죠? 그런 경우에도 전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습을 반드시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글은 별로 어려운 글이 아니잖아요. 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맹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그런데 주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본성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을 말이지. 그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인간다움의 씨앗을 어떻게 싹으로 제대로 피울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함양이나 채찰 같은 용어가 주의만의 고유 개념처럼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되죠. 반면 정약용의 전제는 뭡니까? 인간의 본성에서 선함의 본질을 찾았습니까? 아니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즉 이런 말을 얘기를 할 수 있죠. 더 본질적으로 들어간다면 인간관 자체에서 주의와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맹자 같은 경우는 인간 자체만을 바라보려고 했어요. 즉 인간을 개인적 존재로 봤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주의와 맹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에서 인간관은 뭡니까? 개인적 존재로 본 겁니다. 반면 정약용은 어떻습니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 행동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옳음을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봤죠. 그렇다면 이건 사회적 존재로 봤다라고 여러분들이 설정해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큰 장애점이 없는 거였어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 언제나 학자가 나오면 전제 파악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 이후에 비로소 내용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강조할게요. 자 그럼 맥락에서 이제 40번 문제 봅시다.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A 주의입니다. 주의가 뭐라고 했을까? 주의의 학설을 파악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았어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상황에서 주의가 얘기할 수 있는 추상적 개념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싸움의 원인과 관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력과 관련한 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즉 여기서는 인의예지 중에서는 지 맞죠? 그 다음에 4단 중에서는 뭐가 12지심일 겁니다. 그러면 엔드입니다. 게임 셋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씩 봅시다. A가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친 것은 A는 그냥 지나쳤다고 했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제거해야 할 악한 마음의 싹이 자란 경우는 무엇이 부족할 때겠습니까? 채찰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채찰 부족. 됐죠? A는 채찰 부족. 그럼 B 봅니다. B란다. 2번 봅니다. A가 두 사람의 싸움을 보고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 나왔죠? 그걸 지니기 위해서는 적절한 학문의 수양이 필요하겠고 이 말은 학문의 수용 부족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학문의 부족이 뭐죠? 채찰이죠. 1번, 2번은 완전히 동일한 의미로 같이 날아갑니다. 자, 3번. 한 사람의 잘못이 크다는 B의 마음은 B는 뭐라고 했네요? 한 사람을 찾았네요. 마음속 지라는 씨앗에서 나온 싹으로 볼 수 있군. 지는 바로 씨앗이고 그것은 시비지심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으니 B는 뭐죠? 채찰. 이것도 얘기해도 되겠죠. 함양과 채찰이 무엇했다? 충족! 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핵심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4번 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크다는 B의 마음은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마음으로 누구나 지닐 수 있는 본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본성. 아까 누구의 전제였어요? 누구의 전제였어요? 주의의 전제 맞죠? 당연히 날아갑니다. 5번 봅니다. B 얘기하죠. 타자와의 관련성. 타자와의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누구의 전제에 해당하나요? 정약용 선생님의 전제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 답은 5번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약간 꼼수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는 부정형 문제에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서로 모순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선지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작년에 가능세계 했으면 P와 나피의 문제에서는 P가 아니면 무조건 나피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라고요. 요 두 개. 둘 중에 하나만 참입니다. 모순관계예요. 됐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판단을 했다면 전제를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는 이게 날아가는 순간 답은 그냥 자연스럽게 5번으로 도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할게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학생들도 고생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 문제로 쌤이 가져온 건 44번 문제입니다. 봅시다.
보기를 참고해서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자는 거 B 해석합시다. 공산리 저 가는 달에, 공산리는 뭡니까? 비어있는 산속 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공간적 배경. 저 가는 달에 혼자 오는 저 두견아. 자, 두견이를 혼자 온다고 얘기했으니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보기를 고려한다면 여기 이 두견이는 뭐가 될 수 있게요? 보기의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뭡니까? 임금은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고통과 외로움에 시달렸다고 했으니 임금입니다. 자, 다음 낙화 강풍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떨어지는 꽃, 미친 듯한 바람. 오, 그렇다면 이 두견이가 있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해당하는 것이니 보기에 나와 있는 뭐겠습니까? 주변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해당할 수 있겠죠.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어느 가지 의지하리, 서리법으로 의지할 수 없다는 얘기. 백조에게 말 겁니다. 백조야, 슬퍼하지 마라. 내가 곧 바로 내가 서러워한다. 됐습니까? 네가 슬퍼하지 않아도 내가 너무너무 슬픈 상황이라는 것을 백조에게 말을 걸고 있네요. 사곡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5곡 봅시다. 저 까마귀 짖지 마라. 떠들지 마라. 오르니 그르니 티격태격 하지 마라. 이 까마귀 좇지 말아라. 자, 여러분들 까마귀 둘 다 세모 쳤다라는 거 알겠죠? 왜일까요? 뭐뭐 하지 마라 둘 다 부정형으로서 시적 화자는 거부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비가 아니라 대응입니다. 그 말은 앞에 까마귀와 뒤에 까마귀는 둘 다 세모 부정이라는 것에 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보기의 두 번째 줄, 영달을 위해 아첨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세력 그 자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자. 야림 한년에, 자, 야림 한년 뭐라 나왔니? 습속 차가운 골, 안개, 날은조차 저물거나. 오, 설상가상 느껴집니다. 어여불사, 중세국어에서 어여부는 뭐였지? 불쌍하다죠. 편편고봉,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바로 사곡의 뭡니까? 임금과 똑같은 겁니다. 갈 바 없어 한다. 됐습니까? 부정적 상황 속에서 임금이 어찌할 줄 모른다는 얘기겠죠. 방금 선생님이 해석했죠? 바로 답 다 나옵니다. 1번, 낙화강풍, 떨어지는 꽃, 미친 듯한 바람. 세모 쳤던 거 기억하고 있죠? 편편고봉, 두견이와 똑같았죠? 임금의 모습에 대응되죠. 됐습니까? 3번 같은 말이죠? 맞지? 4번 백조에게 앉지 말라고 했죠. 내가 대신 슬퍼한다. 내가 더 슬프다. 이 말 나왔죠? 자, 5번에 틀린 거 봅시다. 마지막이니까 노란색 분필습니다. 대조가 아니라 뭐였죠? 같은 의미 대응입니다. 왜일까? 대꾸법으로서 이들의 의미를 동일하게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왜요? 서술어를 보세요. 뭐뭐 하지 마라. 시적 화자의 태도가 둘 다 부정형으로 대응되고 있죠. 그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풀이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는데요. 자, 학생 여러분, 이제 열흘만 지나면 9월입니다. 그간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것들을 한번 찬찬히 마지막으로 올해 평가원이 치르는 모의고사로서 한번 얼마만큼 자기 스스로가 성장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후회 없는 수험 생활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모두 행복한 대학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